그날 전화 한 통 일화. 아버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정호, 올해 72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그 후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집에 있다는 표현이 맞겠다. 오늘도 저녁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오늘 수진이가 숙제하는데 계속 딴짓만 해서 혼났어요.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손녀 수진이 이야기다.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었다. 수진이가 뭘 모르겠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봐줄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요즘은 공부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괜찮으니까 드시기만 하세요. 그렇게 또 나는 조용해졌다. 밥을 씹으면서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진아, 할아버지랑 같이 뉴스 볼까? 할아버지, 저는 숙제해야 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던 아이였는데 텔레비전을 켰다가 며느리한테 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아들 내외는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고 손녀도 할아버지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보인다. 용돈 달라고 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한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손 벌리고 사는 신세다. 창문 밖 달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난다.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생각해야 한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호야.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이화 아버지의 통장. 누구세요? 나야 영철이. 고등학교 동창 영철이었다. 한참 안부를 물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혜진이가 대답했지만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버님, 그런데 오늘 은행 함께 가실까요? 은행? 왜? 아버님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관리가 복잡하잖아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요즘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대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내 돈인데 왜 남이 관리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님, 지난번에도 ATM에서 헤매시잖아요. 그때 혜진이가 도와드렸는데. 민수가 말했다. 맞긴 했다. 요즘 기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아버님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꼼꼼히 관리해 드릴게요. 연금도 매달 나오니까 정리해 두면 좋잖아요. 혜진이의 말이었다. 아버지 위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 혜진이가 모든 걸 처리했다. 나는 서류에 서명만 했다. 뭔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혜진이가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저희가 관리할게요. 고맙긴 한데 뭔가 찜찜했다. 며칠 후 영철이와 만날 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밥도 사고 싶고 뭔가 선물도 하나 사고 싶었다. 그런데 돈이 필요했다. 혜진아, 오늘 친구 만나는데 돈 좀. 얼마나 드릴까요?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이요? 뭐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요? 많이라고. 친구 만나서 밥 한 번 사는데 10만 원이 많다고. 그냥 식사하고 차도 한잔 하려고.
아버님, 요즘 물가도 비싸고 5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결국 5만 원을 받았다. 마음이 씁쓸했다. 내 돈인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다니. 영철이와 만났을 때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지갑을 뒤적거리며 돈을 세어봐야 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김 선배 장례식에 갈 때도 부조금을 10만 원 달라고 했는데 5만 원만 줬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도. 장례식장에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10만 원씩 냈는데 나만 5만 원이었다. 조물록에 적을 때 창피했다. 저녁에 민수가 컴퓨터로 뭔가 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통장 정리하고 있어요. 화면을 봤다. 내 통장 내역인데 이상했다. 예금주 이름이. 관리하기 편하라고 제 명의로 바꿔놨어요.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언제? 내가 서명한 그 서류 때문이었나? 언제 바꾼 거야? 지난번 은행 갔을 때요. 아버지께서 서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버지 위해서 하는 일인데 괜찮죠? 또 그 말이다.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어봤다. 예전 통장이 몇 개 있었다. 10년 전쯤 쓰던 통장을 꺼내 예금주 이름을 봤다. 이정호. 내 이름이었다.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삼화.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영철이와 만나고 돌아온 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친구 앞에서도 돈을 아껴 써야 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회사 얘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에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혜진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수진이도 크고 있는데 방이 좀 작아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쓰세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뭐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뭘 희생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뭘 희생한 적이 없다고. 민수야, 너를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민수가 쏘아붙였다. 아무도 아버지한테 저를 키우라고 강요한 사람 없어요. 아버지가 낳기로 결정하신 거고 키우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선택이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택이었다고? 정말 그런 걸까?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1985년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나는 28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하루 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겼다. 등이 아파도 참았다. 집에 아내와 갓난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민수가 학교에 다닐 때마다 돈이 필요했다. 학용품, 과외비, 학원비. 나는 밤에 경비일까지 시작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경비실. 하루에 4시간씩만 잤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면. 취업 준비할 때도 토익 학원비, 각종 자격증 비용이 들었다. 쉰을 넘어서도 현장에 나갔다. 그러던 중 아내가 쓰러졌다. 암이었다. 수술비를 위해 집을 팔았다. 민수가 반대했지만 엄마 생명이 더 중요하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전세로 이사를 갔다. 그 후 3년 혼자 살다가 민수 결혼하면서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내 통장을 넘겨주고 나서부터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되돌아봤다. 정말 내가 선택한 일들이었을까? 아들을 키우고 아내를 간병하고 그 모든 게 내 선택이었을까? 그렇다면 사랑이란 뭘까? 가족이란 뭘까?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사화 20년 전 그 아이. 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라고 했지? 아버지, 저 정은주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도와주신 정은주.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았다. 미안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는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2003년 7월이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내렸어요. 2003년?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일은 잘 기억이. 아버지가 저를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업어서? 갑자기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혹시 폭우 내리던 날?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일이 떠올랐다. 2003년 7월 장마철이었다. 야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야, 괜찮니? 의식을 잃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발견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업어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뛰었다. 응급환자예요. 의사가 진찰한 결과 심한 감기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폐렴으로 번질 뻔했다고 했다. 고아원에서 온 아이였다. 담당자가 올 때까지 나는 아이 옆에서 기다렸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내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아저씨. 뭘? 당연한 거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아원 담당자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다. 그게 끝이었다. 그 아이가 너였구나. 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병원 기록에 아버지 신분증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병원비도 내주셨고요. 병원비? 기억 안 하세요? 아이가 아픈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면서요. 나는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변호사예요. 깜짝 놀랐다. 고아원 나온 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살려주신 생명이니까 헛되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를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은주야. 아버지, 혹시 도울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딸이라고? 순간 가슴이 벅찼다. 은주야, 고맙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전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을 바꾼 일이었던 거구나. 민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맞다. 나는 선택했다. 쓰러진 아이를 도와주기로, 병원비를 내기로 선택했다. 민수를 키울 때도 아내를 간병할 때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선택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 아닌가? 그런 선택을 후회하라는 건가? 그런 선택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가 했던 그 선택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큰 일이었다는 것. 오화 아버지가 숨긴 비밀. 은주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을 받았다. 구청에서 온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안내였다. 내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재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잠깐 내 이름으로 된 토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지?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 주소였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1998년 3월 15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1998년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다. 아내는 항상 시골에 땅 한 필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내 이름으로 된 300평짜리 토지였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유품을 뒤지니 토지 관련 서류라고 적힌 봉투가 나왔다.
봉투를 열어보니 토지 매매 계약서와 아내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겠네요. 시골 땅 이야기 기억하시죠?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당신은 돈 없다고 말렸지만 저는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모았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3년 동안 모아서 그 땅을 샀어요. 당신 명의로 해뒀어요. 하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민수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당신이 어려울 때 팔아서 쓰세요. 제가 없어도 당신은 잘 사세요. 그 땅에서 제가 당신을 지켜볼게요. 사랑해요. 영미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내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 땅이 재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됐다는 건 뭔가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겠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셈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와 혜진이에게 말해볼까 하다가 관뒀다. 아내가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 며칠 후 부동산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이정우님이신가요? 소유하고 계신 땅에 관심 있는 업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다. 몇 천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었다. 팔까 말까 고민했다. 아내는 내가 어려울 때 팔라고 했다. 지금도 용돈 눈치 보며 받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팔아버린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혜진이가 방에 들어왔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땅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경기도에 있는 땅 말이에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너는 어떻게? 부동산 업체에서 저희한테도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안 받으시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서요. 혜진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님,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저희가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땅 팔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 돈이면 저희 문제가 다 해결돼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아버님 통장 관리해드린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 땅 때문이었어요. 혹시 다른 재산이 더 있나 싶어서. 뭐라고?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숨겨놓은 재산까지 있으시다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일 당장 그 땅 처분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님 의무 아니에요? 혜진이가 방을 나가고 나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육화 가족의 민낯. 혜진이가 나간 후 나는 한잠도 못 잤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팔라고?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너무 밝고 친절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많았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까지 구워놨다. 민수도 달랐다. 아버지, 어제 잠 못 주무셨죠? 오늘 병원 같이 가실까요? 병원? 평소에는 혼자 가라고 했으면서. 뭔가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오후에 민수가 비싼 홍삼을 사왔다. 아버지 몸에 좋다고 해서요. 평소에 용돈 몇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혜진이가 내 방에 와서 새 이불로 바꿔줬다. 아버님께는 좋은 것만 드려야죠. 좋은 것만? 어제는 땅 팔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다음 날 혜진이가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팔을 붙잡고 다니며 과한 친절을 베풀었다. 편의점에서 비싼 음료수를 사주면서 말했다.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때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땅 얘기가 나온 후부터 갑자기 달라진 태도. 과한 친절. 억지스러운 효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가 본색을 드러냈다. 아버님, 그런데 그 땅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또 그 말이다. 가족을 위해서. 집에 도착해서 민수도 합류했다. 아버지, 그 땅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얘기는 왜 지금 하는 거야?
혜진이도 거들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땅이잖아요. 지금 팔든 나중에 팔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속받을 땅이라고. 지금 팔면 저희가 당장 도움이 되고 아버지도 마음 편하실 거고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아버지,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통장을 가져간 것도 용돈을 아껴주는 것도 모든 게 이 땅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오늘의 친절도 과한 관심도 모두 가짜였다.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다. 아내가 나를 위해 숨겨놓은 마지막 선물을.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이가 또 땅 얘기를 꺼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파는 게 제일 좋대요. 민수도 퇴근하자마자 같은 얘기를 했다. 제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손녀 수진이까지 동원했다. 할아버지,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그 땅 팔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또 가족이라는 말을 들이댔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가족일까?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결심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옷을 챙겼다.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아내의 편지.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수와 혜진이가 내 방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얘기해봐야겠어요. 그러게.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원래 결정을 못 내리시잖아요. 어르신들이라고? 나를 두고 어르신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칠아버지의 선택. 집을 나온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일단 가까운 찜질방으로 갔다. 하룻밤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찜질방에서 잠을 설쳤다. 계속 민수와 혜진이 생각이 났다.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내가 키운 아들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다음 날 아침 은주한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나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통장을 가져간 일, 땅에 대한 일, 그리고 어제 집을 나온 일까지. 그렇게 됐구나. 은주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런데 그 통장이 정말 아드님 명의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건 불법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가? 네. 그리고 그 서류에 서명하실 때 정확한 설명을 들으셨어요? 아니, 그냥 대리인 등록한다고만.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정말로 도움을 줬다. 변호사로서 은행과 법적 절차를 밟았다. 본인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행에서도 문제를 인정했다. 일주일 만에 내 통장이 내 이름으로 돌아왔고 연금 관리권도 되찾았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실 수 있어요. 고맙다, 은주야. 그동안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혜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성급했어요. 내가 말했다. 민수야, 너는 언제부터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게 됐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통장을 왜 가져갔어?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물어봤니?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지 물어봤지. 아버지. 민수야,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지만 너는 나를 버렸구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너무 늦었어.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은주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아내가 남긴 땅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건 아내와 나만의 비밀이니까. 한 달이 지났다. 민수한테서 가끔 연락이 왔지만 형식적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병원으로 와주세요. 수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팔화체중화 그 후의 이야기. 수진이는 다행히 회복됐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가 다시 연락해왔다. 아버지, 수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나는 수진이를 만났다. 아이는 반가워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 하실 분 계신가요? 처음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지만 끝내 설득했다. 거의 매일 갔다. 할 일이 생겼다. 요양원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치매로 가족을 잊어버린 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외로워하는 분들. 특히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다. 정호 씨, 우리 아들들 참 야속해요. 1년에 명절 때 한 번 오는 게 전부예요. 내 얘기 같았다. 어느 날 은주가 요양원에 찾아왔다.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날부터 은주도 가끔 와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해줬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진짜 딸 같았다. 6개월 후 민수가 다시 연락해왔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아버지, 요양원 봉사 정말 대단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민수야, 너무 늦었어. 지금 내 삶이 편해. 아버지, 그래도 저는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야.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민수야,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 수진이한테만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은주는 결혼을 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결혼식에 초대했다. 아버지,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은주의 주례를 섰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날이었다. 요양원 김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아들들이 왔지만 형식적인 모습이었다. 정호 씨, 아버지가 정호 씨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들 중 하나가 말했다. 정호 씨가 아버지한테는 진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정말 그랬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었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자식은 부모를 선택한다. 그리고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기도 한다. 그날 전화 한 통 8부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세대의 현실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